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린비아오가 사망한 1971년 9.13 사건이 마오쩌둥에게 준 충격과 덩샤오핑이 복권하는 과정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은 1971년 9.13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그러지 않아도 노령으로 인해서 쇠락해 가던 건강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됩니다. 개인 숭배를 부추기고 천재론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선동하던 린비아오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쿠데타의 주동자였다는 점이 충격이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늘 홍위병을 선동하고 부추기면서 이야기했던 조반유리, 반란에는 도리가 있다. 그 말을 어떻게 여기에 적용할지 좀 신경이 쓰이겠죠. 린비아오를 후계자로 지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이었죠. 그런 린비아오가 쿠데타를 기도했고 국외 탈출을 기도하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문화대혁명 이래 전반적인 노선과 방침을 다시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인민들은 위대한 영도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당과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중국 국내 매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린비아오의 반당 반혁명 군사 정병 기도를 사전에 제압한 것은 마오쩌둥 사상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 운운하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오쩌둥 자신부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마오쩌둥에게 특히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린비아오 집단이 작성한 소위 571 공정기호, 그 문건 중 자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늘은 이것으로 저것을 타격하고 내일은 저것으로 이것을 타격한다. 간부를 선동해서 군중과 싸우게 하고 군대를 선동해서 군대와 싸우게 하고 당원을 선동해서 당원과 싸우게 한다. 모순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어서 분열시켜 통치하고 각계 격파해서 통치 지위를 유지한다. 오늘은 감언이설로 어떤 사람을 꼬드기고 내일은 그 사람에게 날조된 죄를 뒤집어 씌운다. 처음에는 그에게 지켜 세워졌다가 나중에 정치적 사형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펑더와이, 류샤오치, 덩샤오핑, 이번에는 린비아오 부주석이다. 과거 그의 비서들도 대부분 자살하거나 수감되었다. 그의 몇 안 되는 전우와 측근들도 그에 의해 감옥으로 보내졌다. 심지어 그의 친아들도 그가 미치게 했다. 그는 의심광이요 학대광이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5.17 공정기호 내용을 확인한 순간에 마치 거울 앞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진 상태에 자신을 보는 느낌이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득이양양하고 오만했던 사이코패스, 최소한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했던 마오쩌둥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획 발동한 무상계급 문화대혁명의 지속과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자신의 의도한 바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지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심이 훼손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속하게 의기소침, 건강 상태는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당 중앙의 일상 업무와 중앙군사위원회 업무를 저우얼라이와 예제닝에게 분담해서 주재하도록 합니다. 즉, 당 중앙과 국무원 외교 방면의 업무는 저우얼라이가 주재하고 군대 관련 업무는 예제닝이 주재하고 주요 문제 토론 시에는 총리인 저우얼라이가 참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화혁명 관련 업무는 장층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4인방이 담당하는 권력 분담 구도를 형성합니다. 9.13 사건 이후에 권력 투쟁 구도는 원래 린비아오 집단과 장칭 집단 간의 투쟁에서 이제는 저우얼라이와 예제닝을 대표로 하는 혁명 1세대 원로 그룹과
장칭을 포함한 4인방을 대표로 하는 문화혁명 주도 세력 간 권력투쟁 구도로 바뀝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역사와 중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저울라이는 이 같은 국면의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서 한편으로는 문화혁명 과정에서 파괴된 경제, 정치, 조직, 외교 등 영역의 국정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혁 과정에서 숙청된 혁명 1세대 원로 간부들을 사면 복권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1967년에 소위 2월 역류 사건에 연관돼서 문혁 과정에서 린비아오 집단과 장칭 집단에 의해서 모함당하고 숙청당했던 천인, 로레이칭, 탄전린 등이 복권 복직되었고 문혁 기간 중 박해 속에 죽은 허롱 등의 명예도 회복됩니다. 저울라의 이 같은 행동이 탄력을 받게 된 계기는 1972년 1월 10일에 진행된 천이의 장례식에 마오쩌둥이 돌연히 나타납니다. 예고도 없이 잠옷 차림에 외투만 걸친 상태로 나타나서 덩샤오핑은 류샤오치와는 다르다. 인민 내부의 모순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울라이가 마오쩌둥의 이 말의 중요성을 즉각 간파하고 이 말을 적극적으로 전파시키면서 덩샤오핑의 복권과 재등용 추진을 위한 기후 조성을 적극적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장칭과 야오원 위안 등을 만난 자리에서 린비아오는 적과 아군의 모순이지만 덩샤오핑은 인민 내부의 모순이라는 게 주석의 뜻이다 라고 마치 확인시켜 주겠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저울라의 입장에서 덩샤오핑의 복권을 간절하게 바랐던 상황이었죠. 한편 덩샤오핑이 9.13 사건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건 문화혁명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 불구자가 된 자신의 큰아들 덩푸팡으로부터였습니다. 문화혁명 발발 후에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에 의해서 당내 제2의 주자파로 몰렸지만은 류샤오치와는 달리 당적은 박탈당하지 않은 채 부인과 함께 장시성 난창시 신제현에 있는 트랙터 수리 공장에 하방되어서 노동 개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울라이가 세심하게 배려 및 지시해서 이 부부의 거처는 옛 푸저우 군구 난창 보병학교 부지 안에 원래 교장 관사로 썼던 2층 건물로 정해졌고 이곳에서 덩샤오핑 부부와 집안일을 돕는 덩의 계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공장까지 걸어서 다니던 그 길이 지금은 덩샤오핑 기념공원이 되었고 그 안에 샤오핑 샤오다오, 샤오핑의 좁은 길로 명명돼서 3A급 관광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샤오핑 샤오다오, 샤오핑 부부가 집에서 공장까지 걸어 다녔던 그 길, 그리고 덩샤오핑이 도시락을 들고 일반 노동자의 모습으로 공장에 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그 상황은 덩샤오핑의 셋째 딸인 덩롱이 나의 아버지 덩샤오핑, 워더 후친 덩샤오핑이란 덩샤오핑의 전기를 출간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저도 참고를 했습니다. 덩푸팡은 문화혁명 발발 당시에 베이징 대학 물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죠. 아버지 덩샤오핑이 중앙문혁소조로부터 류샤오치 다음에 당내 제2주자파 대표로 몰리게 되자 베이징 대학 홍위병들에게 혹독한 신문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신문당하던 학교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결과 허리 척추 골절 중상을 입었으나 병원마다 제2주자파의 아들이라면서 입원과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하반신 마비가 굳어진 불구자가 돼서 그 상태로 베이징 시내에 복지병원을 전전합니다. 덩샤오핑 부부는 가택연금 상태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아들의 상황을 뒤늦게 알게 돼서 덩샤오핑이 중공중앙판공청을 통해서 마오쩌둥에게 탄원서를 써서
뒤늦게 입원 치료 조치를 받았지만은 결국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9.13 사건 발발 직전인 1971년 6월에 덩샤오핑 부부가 불구가 된 아들 덩푸팡을 장시성 자신들의 거처로 데려와서 함께 거주하며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덩푸팡은 장애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집에서 보내야 했고 부모가 마련해준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국외에서 발송하는 단파 방송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던 덩푸팡이 9월 중순 어느 날 중국 비행기가 몽골인민공화국 초원에 추락했다는 해외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 사고와 관련한 보도와 함께 아마도 중국 국내의 중요한 사건과 연관된 것 같다는 추측 보도와 해설 등을 듣고 아버지 덩샤오핑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덩샤오핑은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22주년 국경절인데 그 해에는 기념행사가 취소되고 국내 매체들의 국경절 관련 보도에서 예년 같으면은 빈번하게 마오쩌둥과 같이 등장하던 권력 서열 제2인자 린비아오에 관한 동정이나 보도 사진 같은 게 일체 없었습니다. 이에 푸팡이 가족들에게 린비아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덩샤오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덩샤오핑이 공식 경로를 통해서 9.13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한 때는 사건 발생 후 거의 2달이 되어가는 11월 6일이었습니다. 공장 당위원회로부터 당 중앙에서 온 문건 내용 전달 회의가 있으니 공장으로 오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덩샤오핑 부부는 비록 당적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장시성에 하방되어 온 후에 이처럼 중앙이 전달하는 문건 내용을 들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서 약 100여 제곱미터 넓이의 공장 내 식당에 들어서니까 이미 80여 명의 직공 전원이 촘촘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현 위원회 공업국장과 앞자리에 앉아있던 공장지부위원회 주임 로펑이란 사람이 덩샤오핑 부부에게 라오덩은 귀가 잘 안 들리니 앞자리로 와서 앉으시오 하고 배려를 해줍니다. 덩샤오핑 부부가 앞자리로 가서 앉은 후 시작된 린비아오 국가반역 탈주 통지라는 제목의 중앙문건 낭독이 2시간 이상 계속되고 이어서 작업조별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덩샤오핑 부부도 자신의 작업조에서 직공들이 토론하는 걸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러펑 주임이 라오덩 부부는 문건을 가지고 집에 가서 보세요 하고 배려해 주어서 이 부부는 오후 1시 반경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집에서 노심초사 기다리다가 부모를 맞이한 셋째 딸 덩롱이 집에 들어서는 어머니 조린에게 중앙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묻자 어머니 조린이 딸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딸의 손바닥에 린비아오가 죽었다. 린비아오 쓰러 라고 써줬습니다. 덩롱의 대사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손바닥 감각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차린 직후 나는 마치 온몸의 피가 머리로 몰려오는 것 같은 흥분과 감격을 느꼈다. 나는 즉시 오빠 푸팡의 방으로 가서 누워있는 오빠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푸팡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흥분으로 온몸을 펄떡였다. 아버지 덩샤오핑은 계속 선체로 담배를 피우면서 가족들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으나 평소와 달리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고 다음과 같이 한마디 했다. 린비아오가 죽지 않는다면 하늘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 린비아오 뿌망 텔리 부롱 하고 말을 했다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11월 8일에 덩샤오핑은 생각을 정리한 후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씁니다. 문화혁명 발발 후에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마오쩌둥과 대화를 나누고 자택 격리 후에 장시성으로 하방되어 온 후 마오쩌둥에게 직접 편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일이건 모든 일을 당시 중앙판공청 주임인 왕동싱에게 편지를 쓰거나 마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왕동싱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건이 워낙 중대했고 타고난 정치적 감각으로 이 사건이 자신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에게 보낸 덩샤오핑의 편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주석의 배려하에 장시에 온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이 2년간 저는 매일 오전에 공장에 가서 노동을 했고, 오후와 저녁에는 책과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듣고 일부 가사 노동을 하고, 공장에 가는 것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외부와는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주석의 지시를 준수하여 노동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자아 개조를 위해 노력했고, 친척 외에는 누구와도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은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오직 어느 날 당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일부 기술적 성격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이 좋은 편이라 몇 년 더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의 자녀들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저와의 관계 때문에 제 아이들도 조직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 비교적 좋은 분배를 받기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부부의 나이가 많아서 자녀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분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도시의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고정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딸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의학을 공부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의 마음 한구석 걱정일 뿐이지만 주석께 보고드리는 김에 함께 말씀드립니다. 덩샤오핑이 이런 내용을 덧붙인 것은 마오쩌둥이 냉정할 땐 냉정하지만 이런 또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런 데는 매우 민감하고 감정이 풍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하방 이후의 경험을 통한 감각으로 이 편지가 마오쩌둥에게 전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덩의 기대와 예상대로 이 편지는 당시 중앙판공청 주임 왕동싱에 의해 마오쩌둥에게 전달되었고, 이 편지가 이후 덩샤오핑의 정치 생명과 중국 현대사의 방향을 바꾼 매우 중요한 편지가 됩니다. 1972년 1월 10일 마오쩌둥이 천이의 장례식에 불쑥 나타나서 덩샤오핑은 류샤오치와 다르다, 인민 내부의 모순이다 라고 말한 그 시점을 보면, 그때 마오쩌둥은 이미 덩샤오핑이 1971년 11월 8일에 써서 보낸 그 편지를 읽고 난 후에 했다고 판단됩니다. 덩샤오핑의 편지를 본 후에 마오쩌둥이 왕동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어떻게 이렇게 무심했나?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러자 왕동싱이 주석이 시키는 대로 저는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이 덩이 보낸 편지 겉봉에 정치국의 인쇄 배부, 덩의 가정일은 왕동싱이 처리, 피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써서 왕동싱에게 넘겨줍니다. 마오쩌둥의 이 간단한 메모 지시 이후에 덩샤오핑 가족의 생활 조건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월급이라든가 그리고 자녀들 교육, 일자리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즉각 효과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복권되어서 베이징으로 돌아가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성격이 매우 감정적이었고 당시에는 린비아오 사건으로 인한 충격 속에 허탈감과 불안감 속에 사태 수습 방안에 고심하고 있던 그런 때였죠. 바로 그때 덩샤오핑의 편지를 받았던 겁니다. 또 한편 마오쩌둥은 원래 덩샤오핑의 재능을 중시했고, 그래서 언젠가 다시 등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지시라 할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 같은 마오의 심리를 간파하고 적시에 편지를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덩샤오핑은 이러한 기후와 바람을 타고 1973년 3월에 복권되어서 다시 베이징의 중앙 정치 무대에 복귀합니다. 1973년 2월 22일에 덩샤오핑 부부와 가족이 장시성 신제년의 거처를 떠나서 난창역에서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에 도착한 후에
마중 나온 차를 타고 준비된 거처에 도착합니다. 베이징에 돌아온 직후 1973년 3월에 국무원 부총리에 임명되고 이어서 8월에는 중공 제1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중공중앙위원으로 당선되고 12월에는 중앙정치국 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오뚜기, 뿌다옹이라고 그러죠. 일생에 3번 숙청되었다가 3번 다시 일어나서 복권되는데 첫 번째가 1933년 장시성 레이진의 중앙소비에트 지구 시기입니다. 그때 우파 기회주의자로 몰려서 직무를 박탈당한 후에 한동안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다가 1935년 준위회의 이후에 완전히 회복돼서 마오쩌둥과 함께 장정도 참여하고 항일전쟁, 혁명전쟁 시기에 중요한 공도 많이 세웁니다. 두 번째 그 고난의 시기는 1966년 문화대혁명 발생 후에 당내 제2의 주자파로 몰려서 직무를 박탈당하고 노동 개조 생활을 하다가 1971년 9.13 사건이 발생한 후 복권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울라이가 1976년에 죽습니다. 그해 청명절에 저울라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인민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결국은 4인방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때 4인방에 의해서 그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모함을 쓰고 결국 마오쩌둥도 덩샤오핑을 의심하고 직무를 박탈하고 또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이제 사망한 후에 4인방이 타도된 이후에 다시 또 복권되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숙청과 복권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31회에서는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14세 나이에 중란하이 무도회에서 마오쩌둥의 춤 파트너로 소개된 후에 마오의 생애 중 최후 1년 4개월간을 마오쩌둥의 생활 비서 겸 간호사로서 신변에서 시중들며 임종까지 지켜본 멍진윈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멍진윈의 회고를 통해서 마오쩌둥의 말년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